이번 시간에는 근무평가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근무평가의 4가지 차례 중에 근무평가의 개념과 목적, 근무평가의 원칙과 절차, 근무평가자 및 평가의 한계, 근무평가의 기법 중에 이번 시간에는 근무평가의 기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통적 기법 중 특별히 대인비교법에서 보면 첫 번째가 서열법이 있습니다. 서열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제 성적으로 1, 2, 3, 4 나누는 그런 성적 순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평가자, 다시 말하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근무 성적이나 또 능력에 대하여 순위를 서열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열법이죠. 이제는 종합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과 또는 각각의 요소마다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요소마다 결정하는 종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또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최하위에서 최상으로 일괄적으로 순서를 결정하는 단순 순위법도 있습니다. 피평가자, 다시 말하면 평가를 받는 그 팀들 중 가장 우수한 사람과 또 열등한 사람을 선택해서 남은 평가자 중에서 다시 가장 우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대로 결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교대 순위법도 있습니다. 이 기법은 사실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비교자의 수가 많아지면 사용하기가 어떨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동일 직무에서만 비교 가능하고,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죠. 근데 부서 간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는 근로자 사이의 업적이나 또 능력의 폭이 제시되지 않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열법에 나타난 예시 6-1에 보면 A, B, C, D, E 평가자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 요소가 직무의 양, 직무의 질, 지식기능, 협조성, 추진력 그렇게 해서 순위 합계를 내는 거죠. 합계를 내서 종합순위를 1, 2, 3, 4, 5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평가 요소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 속에서 어떤 것이 1위고 어떤 것이 5위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합계를 내는 이런 부분이 바로 서열법의 예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쌍대비교법이라고 있죠. 쌍대비교법은 다른 말로 이제 짝비교법,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짝을 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각 근로자를 다른 모든 근로자와 짝을 지어서 비교하는 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가자는 비교되는 둘 중에서 누가 평가되는 차원에서 더 나은가라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의 순위는 우수하다고 평가된 횟수를 세워서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쌍대비교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법은 피평가자들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쌍씩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피평가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비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집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나 단순한 순위를 결정할 때는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제할당법이 있습니다. 강제할당법 하면 조금 말이 좀 어감이 그렇긴 한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수의 이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평가할 때 유용한 부분이 이제 강제할당법이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비교법은 소그룹은 나름대로 평가하기 편한데 많은 그룹은 어려운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하는 이 법은 강제할당법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평가제 수가 증가하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미리 이렇게 마련한 몇 개의 범위와
또 평가 요소에 따라서 피평가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5개의 단계로 척도를 이용하고 각각 뭐 10%, 20% 또는 뭐 40%, 20%, 10% 이런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기법의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관대화와 또는 집중화 이런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 평가 집단이 전체적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열등한 집단이라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제할당법의 예를 보면은 이제 작업의 양, 작업의 질, 협동심 이렇게 놓고 등급을 A, B, C, D, E 이렇게 놓고 등급별로 이제 퍼센티지를 낸 거죠. 뭐 10%, 여기는 20%, C는 30%, D는 20%, E는 10% 이런 식으로 등급을 놓고 이제 요소별로 만들어진 이런 것이 강제할당법의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계식 평가 척도의 예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평가 A, B, C, D, E 이렇게 놓고 소속과 이름을 맨 위에 놓고 요소를 보면 굉장히 좀 여러 요소를 두고 있죠. 뭐 지도력, 교행력, 판단력, 이해력, 또는 지식과 기능, 적극성, 작업의 질, 작업의 양, 협조성 이것을 이제 한 다음에 합계를 내고 맨 밑에 평가자가 이름과 사인을 놓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단계식 평가 척도법의 예다라고 폼만 좀 이렇게 형식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척도법 중에서 평정 척도법은 어떤 걸까요? 평정 척도법은 이제 각각의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사전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되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무평가법이 바로 이제 평정하는 그러한 척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단계식인 평정척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연속적인 그 연속이 아니라 비연속이라는 거죠. 비연속 평정척도법이라고도 하며 각각의 평가 요소를 단계별로 이제 구분해서 문자나 부호 등의 방법, 예를 들면 뭐 수, 우, 미, 양, 가 또는 뭐 A, B, C, D, E 이런 척도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바로 단계식 평정 척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식 평정 척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은 이제 요소 척도에 대한 등급이 핵심적인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한비교법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가자는 각 요소에 대하여 이제 5개 등급별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일 이 평가자가 보다 명확한 구분을 하기를 원한다면 5개의 각 등급 내에서 다시 상중하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도식 평정 척도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평가의 기법에 대해서 보면 도시평정 척도법의 예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름과 시간, 직무 분류, 평가 일자, 또 최종 평가 일자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직무 개시 일자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작업의 질, 작업의 양, 그 다음에 신뢰성, 태도 이런 면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평가를 놓고 부서 감독자와 고가 감독자로 나누어서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근무평가의 기법에 나오는 법 중에 이제 체크리스트법이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법을 보면은 평가자가 비평가자를 직접 평가하지 않고 체크하여 보고하면 보고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인사 참모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체크리스트법인데요. 이 기법은 피평가자와 그의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 질문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가자는 질문의 대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질문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질문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체크리스트법에는 이제 프로보스트법, 프로보스트법이 있고 또 오드웨이법이죠. 오드웨이법이 있다라는데요. 이 프로보스트법과 오드웨이법을 두 가지 잠깐 살펴보면 프로보스트법은 뭘까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행동 양식을 기술한 근무 보고서와 평가된 사실을 채점하는 브로브스트식의 채점 기준표, 그리고 종합 기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무 보고서에는 근무의 성패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항목이 100여 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자는 이를 근거로 이제 피평가자가 해당하는 사실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는 점수가 채점 기준표에 할당되어 각 항목에 대한 합계를 낸 다음 또 종합 기준표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A부터 쭉 해가지고 E까지 결정돼서 10단계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브로브스트법이고요, 프로브스트법이고요. 오드웨이법은 조금 이제 특수한 업무를 평가하는 A식 평가표와 또 브로브스트식과 같은 나름대로의 B식 평가표가 있는데요. 이 B식 평가표는 이제 A식 평가에 특수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식 평가표에 있어서는 프로브스트식 같이 사실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표를 보면 체크리스트법의 예가 쭉 나와 있죠. 한번 참고해서 31, 32, 33, 예를 들어서 31번 보면 비평가자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의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또 피평가자는 항상 직원의 고충을 듣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yes 아니면 no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적 기법에서 볼 때 현대적 기법에 자주 사용하는 척도법 중에 하나가 행위 평정 척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BA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BARS 기억하셨다가 풀네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도식평가법의 결점을 이제 보완하고 전통적인 평정 척도법과 주요 사건법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가 피평가자의 행위를 우수, 평균, 평균 이하 이와 같이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 행위기대 척도법과 피평가자가 행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빈도를 평가자가 기록하도록 하는 행위 관찰 척도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행위 기대 척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법은 9개의 수직적 눈금으로 분류된 연속선상의 개별 구성원의 직무 성과와 개인을 일치시키기 위한 평가자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나름대로 고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관리적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위 관찰 척도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에 의하면 이제 목록화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행위를 관찰한 빈도에 따라서 5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중요한 행동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며 내용 타당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평가자들이 관찰한 피평가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기억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의 행위 관찰 척도법에 대한 것인데요. 요 예를 잠시 보면 하나만 보면 고객과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이란 말을 사용한다 하면 거의 그렇지 않다. 그리고 1, 2, 3, 4, 5 거의 항상 그렇다라고 해서 비중별로 체크를 하는 거죠. 또는 뭐 고객이 20번에 보면 고객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동료 직원들에 관하여 불평한다 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어 이것이 이제 많이 나오면 불량, 적당하면 뭐 11에서 15, 충분하면 16에서 20, 우수한 또 탁월한 이렇게 나와서 지표별로의 수를 체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중요사건법인데요. 예를 들면 직무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행동을 평가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신고법은요. 피평가자 자신이 자기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신고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평가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가자는 근로자의 업적을 간단한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그 초점은 근로자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보는 부분이 에세이 평가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축법이 있는데요. 팀의 결속력과 협동력 그리고 상호 지원력을 기초로 하는 팀 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팀 구축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신고법의 예를 보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 자기신고서의 작성은 기간 중 직무 수행 상황과 관리 실적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자기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향 지침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서술을 해줘서 요약해 나가는 부분이 바로 자기신고법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간 중 본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 또는 특기할 만한 업적을 쓰시오 해가지고 쭉 쓰고 또 마지막에 보면 장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를 어디라고 보는지 쓰고 이거를 쭉 정리해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끝까지 평가 기법에 대한 근무 평가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돼서 얼마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통적 기법과 함께 또 현대적 기법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배워서 이 부분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씩 좀 기억해 나가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토의할 내용은 이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